러시아인들의 강박적인 어떤 집착을 품게 만든 사건이 나치 독일의 소련 침공. 소련 군인 1,000만 명이 죽고요. 민간인 2천만 명이 죽습니다. 당시에 그 한반도에 살았던 인구가 2,50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외할머니와 외삼촌 여러 명이 독일군 손에 죽음을 당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푸틴 대통령의 일가였고, 서방에 대한 극단적인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바로 러시아라고 할 수 있고, 10년 주기는 사실은 거기에 무슨 원인이라든지 뭐 합법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는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고, 사실은 뭐 그건 우연의 일치일 수 있고요. 하지만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15개 공화국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독립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 연방이었을 텐데, 그 다음에 전쟁을 하죠. 첫 번째가 체첸 공화국과의 전쟁이었고, 그리고 조지아와 전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전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소비에트 연방의 영역 안에 있던 곳에서 벌어진 것이에요. 일단 체첸만 따져보자면요, 체첸 전쟁이 있을 때 체첸인들이 당시 그 공화국의 러시아 그 연방 안에 있는 또 다른 공화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독립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게 그 모스크바의 정치가들이 볼 때, 이제는 러시아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그 분리 독립 운동입니다. 그 체첸이라고 하는 지역이 원래 그 러시아 연방의 일부인데 여기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제주도가 아니면 남쪽에 있는 한 도의 일부 군이 뭐 독립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용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러시아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 사실은 그 전쟁이 상당히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체첸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은, 이것은 그 러시아 연방이 가지고 있는 다민족적인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체첸 하나 정도야 뭐 독립을 허가해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도 전쟁 피해가 컸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만약에 그런 식의 희생이 뼈아파서 체첸 공화국의 독립을 허용해 주는 순간 러시아 연방 안에 있는 다른 또 소수민족 공화국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다 독립을 한다고 했죠. 이것은 쉽게 말하면 헬게이트 열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당시에 옐친 대통령 그리고 그 후임이었던 푸틴 총리 입장에서는 일단 체첸 공화국 자체의 분리 독립 운동을 허용할 수 없었고, 그것을 또 허용하는 순간 러시아 연방이 산산이 갈기갈기 찢어질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체첸과 전쟁을 했고요. 조지아 전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또 따져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지아가 괘씸했던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푸틴 대통령이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는 20세기의 최대의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했을 때, 그 본심은 뭐였냐면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러시아 연방 이외의 다른 국가의 러시아계 주민들이 살게 되어서 이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운 입장에 처했다, 이런 상황을 말한 것인데, 조지아에도 많은 러시아계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조지아 정부가 민족주의적인 정책을 펴면서 러시아계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이익을 줬어요. 그러면서 러시아계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조지아 중앙정부와 그 안에 있는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소수민족 사이에 분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지아 중앙정부의 불편한 관계 내지는 적대 관계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 내지는 다른 소수민족, 뭐 오세티아, 뭐 아파지아, 뭐 이런 소수민족 공화국일 텐데요. 여기에 후견인 역할을 하는 국가가 바로 러시아였다는 얘기입니다. 푸틴 대통령이었었는데, 당시에 러시아의 사주를 받았다고 조지아 정부는 판단을 했는데, 오세티아인들이 러시아인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중앙정부에게 대든다, 그래서 내전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그 분쟁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군이 평화유지군으로 오세티아인들에게 와 있었는데, 이것을 호기롭게 당시에 그 조지아 대통령이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왜 공격을 했냐면 미국의 어떤 사주를 받았던 거예요. 미국이 도와줄 테니까 러시아를 상대로 강경한 자세를 취해라, 그리고 조지아 중앙정부에 대드는 분리독립주의자들을 철저하게 억눌러라고 했는데, 이때 미국의 그 사주를 받은 이 당시 조지아 대통령이 더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가지고 아예 오세티아인을 공격하면서 평화유지군으로 와 있던 러시아군까지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군이 공격을 받고 사상 피해가 나면서 푸틴 대통령이 묵과할 수 없다. 우리가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전면 공격을 해가지고 5일 만에 조지아 군을 완전히 무력화했던 것이죠. 그런 식의 상황은 달리 비유를 하자면 어느 지역에 유엔이 파견한 평화유지군이 있는데 그쪽 지역의 권력자나 군벌이 평화유지군을 공격해서 사상자가 났단 말입니다. 그럼 유엔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응징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이 조지아를 러시아가 침공했다고 하는 표현이 가끔 가다 있는데 물론 뭐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는 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명분이 있고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이게 형식적으로만 볼 때는 먼저 침공하거나 먼저 공격을 했던 세력은 역시 조지아 정부였고 조지아 군에게 공격을 당한 상태에서 반격을 한 것이 바로 러시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지아 전쟁, 5.1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전쟁 상황을 좀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사단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전쟁에 공통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푸틴 대통령은 옛날 그 소련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있는 지역에서 최대한 러시아의 이익을 보장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을 때는 전쟁까지도 불사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식의 강경한 입장 내지는 원칙적인 입장이 과연 옛날 소련이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는 옛날에 그 러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영역 밖에 있는 지역에까지도 적용될 것인가? 이건 학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푸틴의 그런 성향상 러시아 제국 내지는 소비에트 연방 밖에 있는 지역에도 똑같은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한 다른 입장에 있는 학자들은 모든 제국에게는 그 세력권이란 것이 있는데 지금 푸틴이 설정하고 있는 세력권이란 것은 옛날 그 소비에트 연방의 세력권 내지는 더 정확히 말하면 동슬라브인의 국가 즉 러시아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에 국한된 것이다. 그 밖에서는 그런 식으로 호전적이거나 전쟁을 불사하는 그런 강경한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주기로 벌어지는 전쟁의 어떤 특성을 말했을 때 항상 그 주기란 것은 별로 이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사실은 거기 포함되지만 일단 푸틴이 설정한 세력권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도발에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 푸틴의 일관된 입장인 것이고 푸틴 생각에는 자기의 세력권 안에서 러시아의 패권에 도전하는 러시아의 영향권에 도전하는 것은 사실은 그 배후에는 미국이 사주가 있다. 물론 트럼프 이전이겠죠. 그 이전에 미국이 사주에서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러시아의 힘을 빼기 위해서 주변부를 이렇게 통해서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 의식 내지는 안보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이해한다면 푸틴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1930년대 초에 당시 그 소련의 권력자가 당연히 스탈린이었을 텐데요. 그 당시에 그 스탈린이 정책을 추구하면서 어떤 정책을 추구했냐면은 강력한 그 공업화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뒤떨어진 농국가였던 그 러시아 및 소련을 강력한 공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강행 정책을 펼쳤죠. 그게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데요. 그리고 두 번에 걸친 5개년 계획으로 성과를 보아서 사실은 1936년이 되면 미국과 독일 다음 가는 세계 제3위의 공업국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런 격변이 일어나던 시기에 우리나라로 치자면 기업 내지는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인들을 모아두고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에서 스탈린이 이런 말을 합니다. 러시아는 항상 당해왔습니다. 그것은 힘이 약해서 입니다. 그러면서 쭉 나열을 하죠. 몽골에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게 얻어맞았습니다. 스웨덴에게서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나폴레옹에게서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얻어맞았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1930년대 초기 때문에 아직은 나치 독일의 공격을 받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나치 독일의 어떤 그 공격, 제2차 세계대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러시아 역사에서 있었던 수많은 외침을 나열을 하는데 그 하나같이 다 그 외침이 있을 때마다 모스크바 대공국, 러시아 제국 이런 체제는 항상 거의 나라의 기틀이 무너질 만큼 크나큰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맞아 왔으니 이제는 힘을 길러야 될 때다. 그리고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공업국가로 탈바꿈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진영 내지는 서방의 열강에게 100년 뒤처져 있는데 격차를 10년 안에 따라잡아서 좁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공격당해서 나라가 망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발언에 러시아와 러시아를 계승한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 침공을 당해왔는가를 느낄 수 있고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러시아인들의 뇌리 속에 국가 안보에 대한 강박적인 어떤 집착을 품게 만든 사건이 역시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벌어졌던 나치 독일의 소련 침공, 흔히 말하면 독소전쟁이라고 부르죠. 러시아인들은 그것을 대조국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쟁이 그만큼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소련 군인 1,000만 명이 죽고요. 민간인 2천만 명이 죽습니다. 총 3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학자들이 판단을 하는데요. 3천만 명이라고 되는 숫자가 잘 감이 안 잡힌다면요. 같은 시기에 한반도에 살았던 인구를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 그 한반도에 살았던 인구가 2,50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살았던 인구가 다 죽고 500만 명, 600만 명이 더 죽어야지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얘기. 그리고 한 가지 수치를 들자면은 1941년에 나치 독일의 침공을 받았을 때 당연히 소련에 있는 젊은이들이 징집돼서 군인이 되어서 싸워야 될 텐데 가장 먼저 징집하는 연령이 18세입니다. 1941년 나치 독일의 침공을 받았을 때 18세 청소년들이 징집이 되는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생존했던 사람들의 비율이 3%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징집되면 97명이 죽고 3명이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또한 푸틴 대통령의 집안에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아버지가 사실은 독일군과 싸우다가 수류탄 파편에 다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평생 동안 통증을 안고 살았고요. 어머니가 오늘날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당시에는 레닌그라드라고 하는데 레닌그라드가 900일 동안 독일군에게 포위되어 있으면서 110만 명이 죽고 한 6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때 그 굶어 죽을 뻔 했던 거의 60만 명의 아사자의 한 명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푸틴 대통령의 어머니였습니다. 거의 굶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어렵게 가족을 돌보러 온 그 아버지가 배급 식량으로 자기 부인의 즉 푸틴 대통령의 그 어머니의 아사를 막아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보지 못했지만 형이 2명이 있는데 형이 다 전쟁 동안 못 먹고 굶주려가지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외할머니와 외삼촌 여러 명이 독일군 손에 죽음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방의 공격,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러시아 및 소련의 가정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푸틴 대통령의 일가였고 그것이 극단적인 경험이나 이상한 경우가 아니라 비슷한 경험이 거의 모든 러시아인 가정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오늘날 그 러시아인들이 국가 안보에 가지는 강박관념에 가까운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침공 가능성이 있는 외세가 서방이라고 하면요, 이제 경기가 들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러시아가 서방을 침공하면 침공했지 서방이 러시아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서방에 대한 극단적인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바로 러시아라고 할 수 있고 공포심이 사실은 근거가 없다고 보기에는 너무너무도 지난날 겪었던 전쟁의 상흔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틴의 가장 큰 목표는 쉽게 말하면 강한 러시아의 재건입니다. 사실은 자기 나라가 누구나 다 강해지기를 바랄 텐데 어떻게 보면 정말 일반적인 정치인의 포부를 말할 수 있을 텐데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관계 속에서 그런 푸틴의 야망, 포부, 그런 발언이 크게 문제가 됐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간에 푸틴의 입장은요, 이 소련을 보면서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소련이란 그 정치 체제는요, 크게 말하자면 공산주의 이념을 내세운 체제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그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성립한 체제가 바로 소비에트 연방인데 러시아 제국을 부정했지만 사실은 소비에트 연방도 하나의 제국으로 기능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푸틴 대통령이 좀 독특한 정치인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 정말로 많은 정치인들이 있을 텐데 집권하고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역사를 강조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 한 2년 전인가요? 미국의 폭스 TV 출신의 저널리스트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인터뷰가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볼 수 있는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인터뷰를 했는데요. 미국의 폭스 출신 저널리스트가 질문을 하자마자 푸틴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러시아 고대부터 현대까지 30분 넘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물론 푸틴이 말하는 그 러시아의 역사가 맞느냐 아니면 틀리느냐 이것은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그만큼 역사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바로 푸틴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독서를 했고요. 서방과 어떤 그 갈등을 빚는다고 했을 때 자기의 그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단 역사 문서고부터 뒤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역사를 강조하는 푸틴 대통령이 소련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산주의 이념은 안 된다. 가끔 가다 보면 푸틴 대통령이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미국과 대립했다고 해서 되게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전범이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비판이야 뭐 충분히 가능한데 가끔 가다 보면 푸틴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이다. 그래서 비판한다. 이런 식의 자세를 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푸틴은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오늘날 러시아의 이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대통령이기도 하죠. 이런 측면에서 이념 체제였던 소련을 부정합니다. 반면에 제국으로서의 소련, 쉽게 말하면 강대국으로서의 소련은 긍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련이 전 세계의 그 정치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강한 힘을 가졌던 그 시대를 그리워하고요. 소련의 어떤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도록이면 다시 복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러시아도 세대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소련 시대를 경험했던 옛날 분들하고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태어난 젊은 세대하고의 온도차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소련 시대를 기억하고 있는 나이 든 세대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러시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럼이 존재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강력한 러시아를 지지하는 그런 성향의 젊은이들이 있을 텐데 그런 또 젊은이들한테는 푸틴이 옛날 러시아 제국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의 강성함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하는 푸틴에게 호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것이 바로 오늘날 푸틴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통치 내지는 독재적인 통치에 적지 않은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련이라고 하는 역사적 과거와 푸틴 대통령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단한 건데요. 2005년에 러시아 의회에서 푸틴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상당히 긴 연설을 했는데요. 그 연설 중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구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는 20세기 최대의 지정학적인 재앙이다 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에게 비판적인 아니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서방 언론이라든지 서방 정치가가 푸틴은 소련을 그리워한다. 그리고 소련을 다시 복원해서 오늘날 러시아를 그런 제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쉽게 말하면 푸틴과 러시아의 호전성, 팽창주의 성향 그리고 입증하는 그런 증거로 삼았는데 연설 전문을 읽어보면요. 과연 20세기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가 20세기의 그 최대 지정학적인 재앙이다 라고 하는 문구의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소비에트 제국의 복원이라든지 오늘날 러시아를 소련에 버금가는 제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소련이 해체되면서 아시겠지만은 소련에 15개 공화국이 있었는데 러시아 연방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공화국이 다 딴살림을 차리고 다 독립국가가 됐거든요.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그렇고 벨라루스가 그렇죠. 중앙아시아에 있는 스탄 공화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14개 공화국에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살면서 이주해서 그쪽에 터전을 잡은 사람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핏줄은 러시아 핏줄인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살게 되고 타직스탄에서 살게 되고 몰도바에서 살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쪽 그 정부와 많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러시아에게는 재앙이라는 얘기죠. 이런 식의 얘기였고요. 그래서 어떤 러시아인의 디아스포라 그리고 다른 공화국의 국민이 돼서 그쪽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안타깝고 아쉬워하고 하면서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는 20세기 최대 지정학적인 재앙이다라고 하는 말 다음에 또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나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요.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 법치 국가
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푸틴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은 법치 국가,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 지키지 않았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 옛날로,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고깝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소비에트 연방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를 되살릴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단 소비에트 연방이 최고의 강국, 열강이었던 그 상황은 우리가 러시아 국민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우리 러시아의 국력을 키우자, 이런 식의 언사였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변 국가를 침공하고 서유럽으로 군사력을 투사해서 전쟁을 하고, 이럴 의도를 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는 것은 사실은 그 푸틴의 그 발언을 오해하고 전체 맥락에서 따로 떼가지고 잘못 해석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식으로 서방 언론이 많이 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요, 냉전 시대에는 이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진영과 소비에트 연방이 주도하는 공산주의 진영이 있었죠. 그리고 구체적인 형태로는 자본주의 진영은 나토라고 하는 군사동맹 기구를 가지고 있었고, 이 공산주의 진영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군사동맹 기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나토든 바르샤바 조약기구든 핵심은 다 미국과 소련이었죠. 그래서 나토 군사력의 거의 90% 가까이를 미국이 담당하고 있었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80~90%를 소련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냉전 시대는 사실은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인 대결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아주 뭐 쉽게 설명할 때는 냉전 시대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군사력 경쟁을 하던 시대였다, 극한 대결을 하던 시대였다고 하는데 우열은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는 역시 미국이었고요. 그 뒤를 쫓아가는 나라가 소련이었는데, 한때 그 냉전 시대에는 미국에서조차도 소련의 군사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미국을 추월해서 미국을 압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포심 내지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 미국도 계속해서 엄청난 군사력을 키웠던 것이었는데요. 지금 역사학자들이 그 시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올해가 2025년이니까 30년, 40년, 50년, 60년 전의 과거를 연구를 했죠. 연구를 해본 결과 미국의 군사력이 소련의 군사력에게 추월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그 격차는 항상 미국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있었고, 소련은 허덕이면서 그 뒤를 아주 힘겹게 쫓아가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은 항상 늘 큰 격차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소련이 허장성세라고 할까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과 미국을 상대로 그 소련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했지만, 소련 군사력이 당시 미국의 군사력에게 상당히 뒤처진다는 사실을 알고 내부에서는, 속으로는 상당히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미국과 전쟁을 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한 말로 쫄아 있는 상태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냉전 시대에 그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을 비교를 하면은 객관적으로 볼 때 소련이 현격하게 열세에 처해 있었고, 미국의 공격을 받을까 늘 불안해하고 겁을 먹고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